필리핀은 사실 국방비를 많이 투자할 수 있는 나라는 아니지만 중국과 붙어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국방비를 좀 늘리려고 하고 있고, 이것을 필리핀 군현대화 계획 리호라이즌 3 계획이라고 합니다. 경쟁자는 스웨덴의 그리펜 전투기, 미국의 F-16 전투기, 그리고 우리의 KF-22 전투기, 이렇게 세 종류가 있었거든요. 그리펜 전투기는 바로 공급이 가능하지만 가격이 좀 가성비가 안 맞습니다. F-16은 가성비가 너무 좋은데 배달 속도가 느린 거예요. 필리핀이 F-16을 사고 싶어도 지금 살 수 없는, 5년 이상 기다려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서 KF-21을 선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필리핀이 F-16을 포기한다면 사실상 유일한 대안은 KF-21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인도네시아가 잠수함 계약 미이행, KF-21 분담금 삭감 등 신뢰가 깨진 상황인데 현재는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인도네시아 이야기하면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도 이제 그 심정적으로 이해합니다. 인도네시아가 우리 전략적 파트너라고 하기에는 우리 잠수함 추가 수출 진행도 안 되고 있고, KF-21 분담금도 삭감한 다음에 우리 KF-21 도입할지 말지 이런 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정확하게 팩트를 정리해서 현재 두 국가의 협력,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협력은 이렇습니다. 지난 11월 1일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한국과의 방산협력 정상을 선언하고 이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둘이 손잡고 이제 잘 지내기로 했는데, 그 다음에 그럼 협상이 어떻게 진행했냐? 기밀입니다. 그 인도네시아랑 한국 사이에 추가로 협상이 진행돼가지고 KF-21을 포함해서 어떻게 방산협력을 할지에 대해서 논의는 계속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결론이 나기까지는 아마 내년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 2019년 체결된 1조 2천억 규모의 잠수함 세척 그 건조 같은 경우에 아마 앞으로도 그냥 둘 다 없는 계약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왜 이렇게 되고 있냐면, 그 우리나라가 최초의 잠수함을 수출한 것도 인도네시아, 우리나라가 최초의 고정액 항공기 T-50을 수출한 것도 인도네시아거든요. 잠수함 수출했을 때 인도네시아는 여러 가지 우리나라한테 바라는 게 많은데 우리가 그것을 다 들어주지 못한 사정이었습니다. 여기다가 낭길리함이라고 인도네시아가 운영하던 구형 209급 잠수함이 침몰해서 승조원이 전원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한국이 MRO를 제대로 해줬으면 침몰 안 할 것이다 이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돈을 줘야지 MRO를 하는데 돈부터 먼저 주라,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국가 간에 좀 아직 정상이라든가 정부 간 신뢰는 깨졌다고 하기 어렵지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못 믿을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이후에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약간 저자세로 이야기를 했어요. KF-21을 우리나라가 이제 사업을 같이 하자, 앞으로도 함께 하자 이러니까 인도네시아 수비안토 대통령이 좀 긴장하면서 그 이야기 너무 민감하니까 기자들을 다 빼고 나서 회담하자 해서 그 회담을 했거든요. 회담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그때 이후로 실무진 단계에서 KF-21을 인도네시아 협력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협력 방안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그 KF-21 개발비 분담금을 깎아준 이유는, 개발비는 깎아주는데 대신에 KF-21 면허 생산 48대는 반드시 진행해야 된다. 개발비보다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한 개발비 1조 깎아줬지만 이 사업은 한 거의 5조, 6조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인도네시아가 확실히 약속을 언제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사실 이번 달에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다시 방문해서 여기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한국을 안 오고 일본만 갈 것 같고, 내년에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한국 방문해서 어떤 말을 할지 이걸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과 이야기를 하자면, 지난달 11월 17일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일본 요코스카 기지를 방문해서 최신의 타이게이급 디젤 잠수함에 승선하고 많이 칭찬을 했어요. 요것 때문에 어떤 프레임이 만들어졌냐면, 한국과의 잠수함 계약은 이제 진행 안 하고 있으면서도 일본 잠수함 타면서 일본 잠수함 타려고 한다, 이렇게 돼서 제가 인도네시아 현지 기자들한테 물어본 결과 인도네시아 잠수함 갖고 싶은 건 맞는데 조건이 있어요. 인도네시아한테 일본이 돈을 꿔줘야 됩니다. 무기 살 돈을. 혹은 무료로 양도를 하거나. 일본 정부의 대답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아마 인도네시아를 통해서 시장 진출이 좀 중요하다 생각하면 무기 구매에 대한 대출을 받아가지고 타이게이급은 아니더라도 일본 해상자위대가 가지고 있는 구형 잠수함에 대해서 이제 판매하거나 이런 가능성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도네시아는 정말 특이한 나라예요. 무기를 살 때 자기 돈으로 사는 일이 없습니다. 그 무기를 판 나라의 은행이라든가 정부 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요. 일본이 인도네시아한테 대출을 해주지 않는 이상 인도네시아가 일본제 무기를 살 일은 전혀 없다. 다만 이제 한국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배신하고 일본에 붙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방산 수출이라는 게 결국에는 갑의 정서가 아니라 을의 정서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가지고 오면 고객들이 돈 주고 싸드는 게 아니라 아무리 좋은 전투기 뭐 F-35 전투기 같은 것도 세이지 하려고 정말 미국에서는 피통 싸거든요.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손해보는 거 있어도 팔 가능성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많이 양보를 하고 이런 게 사실 정착이 돼 있고 한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일본은 OSA라고 저금리 차관과 기술 이전을 제시하면서 타이게이급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전에 뭐 소류급이라든가 중고 잠수함을 이전할 수는 있어요. 오버를 한 다음에 인도네시아 이전하는데 일본의 금융 지원이 이렇게 가능한가? 저는 사실 이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한국도 원래 협정 예전부터 방산 수출했는데 이번에 폴란드 수출이 되고 난 다음에 방산 수출 금융 지원법이 생겼어요. 옛날에는 그냥 현금 장사만 하다가 규모가 너무 커지니까 상대국한테 대출을 해줘야 되는 게 늘어났고 이게 규정이 어느 정도 금액이 한계가 있어서 폴란드에 한번 이걸 쓰면 뭐 사우디엔 쓰지 못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이번 11월 달에 수정을 했거든요. 저는 이걸 생각해 보면 일본이 우리나라처럼 능숙하게 중고 무기를 팔면서 세이지하고 이런 것들은 잘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UAE가 중국산 훈련기 L-15의 결함으로 도입을 중단하고 KF-21 도입을 좀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이게 약간 오해가 있는데 중국산 훈련기 L-15에 대해서 아랍에미레이트는 잘 운영하고 있으나 걱정거리가 있어요. L-15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원래 UAE는 인도네시아보다 먼저 우리나라 그 T-50 훈련기를 세계 최초로 도입할 국가였는데 여러 가지 사정 뭐 엠바고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딜이 깨지고 난 다음에 이탈리아산 M346 그 훈련기를 도입하려고 했다가 그것도 깨지고 M346과 생긴 건 비슷한데 초음속 기능을 가진 중국산 훈련기를 12대 정도 도입해서 이번 두바이 에어쇼에서 블랙이글스 같은 고개 비행팀에 배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확인해 보니까 고개 비행팀에 배치하고 이제 훈련기로 추가 도입을 해야 되는데 추가 도입을 안 할 것 같아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올해 12월 에어쇼에서 공군 고개 비행팀 알프산이 L-15로 비행을 선보여 가지고 관심은 많아졌는데 왜 이렇게 수출이 안 되겠냐? 이거는 이제 추가 옵션, 그러니까 12대는 이미 지금 중국산이 그 훈련기가 UAE에 갔는데 30요스대 뭐라 해야 되나, 옵션 계약이 성사가 안 될 것 같아. 이거는 중국 잘못도 있겠지만 이제 제일 큰 거는 우크라이나입니다. L-15 훈련기 엔진은 우크라이나 이브첸코사의 AL222 엔진입니다. 이 엔진은 우리나라도 딱 한 대가 있는데 대한항공이 만들고 있는 로어스라고 하는 무인 편대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 엔진 같은 경우에는 작고 가격이 저렴하고 그다음 검증된 엔진이라서 여러 군데 소요가 많은데 단점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중이니까 국내 소요 말고도 해외에 이 엔진을 수출할 여유가 없어요.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전쟁 중이기 때문에 이 AL-22 엔진을 사용해가지고 FP5 플라멩고라는 미사일을 만들어서 이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모스크바를 노릴 수 있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무기거든요. 요게 생산이 다 돌려야 되니까, 지금은 괜찮지만 L-15 훈련기 앞으로 공급망 부족, 부품 부족 사태가 있을 것 같아서 FA-50 도입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요거랑 별개로 KF-21도 아랍에미레이트가 도입 요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4월에 그 KF-21에 관련 협약서가 냈는데 이게 공동개발 협약까지는 아닌데 KF-21을 우리가 앞으로 내년부터 이제 시전 배치되고 할 때 아랍에미레이트 공군이 여기 와서 참관하면서 보고 공부를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MOU예요. 이 KF-22 전투기를 사지 않을 거면 이런 MOU 맺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다가 아랍에미레이트 국방차관, 그 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 항공전 센터장 등 주요 인사들이 KF-22 후방석에 타가지고 따봉을 한번 냈는데 이게 단순히 따봉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개발 중인 프로토타입에 외국 VIP를 얹혔다는 거는 이 개발의 안정성, 비행기가 얼마나 신뢰성 있는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확신이 있으면 안 되고 100%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로 이제 이런 걸 보여주니까 아랍에미레이트가 KF-21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KF-21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아랍에미레이트가 F-35를 구매하지 못할 것 같아요. F-35 전투기는 이제 사우디는 구매한다는데 이것도 불확실하고 이 관점에서 아랍에미레이트가 구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아랍에미레이트가 운용 중인 F-16 전투기의 최적의 교체 대안이 바로 KF-22 전투기입니다. 그리고 요기에 대해서 또 아랍에미레이트의 특수한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 아랍에미레이트는 우리 돈줄이긴 합니다. 방산 수출 많이 하고 뭐 거의 몇 조 원짜리 미사일 수출하고 했는데 아랍에미레이트도 자주 국방을 키우고 싶어 해요. 그 과정에서 국산 무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알타리크라고 하는 아랍에미레이트가 자랑하는 유도폭탄이 있고 이게 이미 KF-22 탑재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입장에서는 자기가 유도폭탄을 기껏 만들었는데 이걸 달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이 플랫폼으로 KF-21을 선택했고
이렇게 무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차 아랍에미레이트랑 미래 KF-21 개량형 블록 1, 2는 이미 끝났고 3부터는 참여를 하면서 공동개발이라든가 공동투자 이런 것도 이루어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인도네시아에 비해서는 훨씬 더 괜찮은 파트너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사실 현실적으로 아랍에미레이트가 인도네시아보다 나은 파트너인데 여기서 일반 시민들이 잘 생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아랍에미레이트, 우리나라랑 인도네시아의 관계가 중요한 게 절대 아니고 인도네시아랑 아랍에미레이트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두 나라는 사실 거의 혈맹에 가까워요. 올해 4월에도 그 아랍에미레이트의 엣지그룹이라는 방산기업과 인도네시아의 리퍼블리카라는 방산기업이 공동개발 협약을 맺고 여러 종류의 미사일과 탄약을 아랍에미레이트 기술로 인도네시아 생산하고 이런 계약이 있고 두 나라의 관계가 굉장히 끈끈합니다. 같은 이슬람 국가인데다가 서로가 원하는 바를 상대방이 채워줘요. 아랍에미레이트는 돈이 있고 인도네시아는 사람이 있어서 인력 교류도 활발하고 그래서 일부 이야기들은 그 KF-21에 아랍에미레이트가 들어가면 이제 드디어 인도네시아를 내쫓을 수 있겠다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현실은 만약에 그 아랍에미레이트가 우리 KF-21을 하려면 인도네시아를 쫓아내주세요 이러면 쫓아낼 수 있죠. 인도네시아 줘야 될 돈 그 아랍에미레이트 대신 주고 근데 아랍에미레이트는 인도네시아는 처해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자신들의 미래 파트너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아랍에미레이트는 너무 작은 나라고 인구가 작고 크기도 작으니까 자신이 도와줄 파트너 국가로 점찍은 게 인도네시아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KF-21과 인도네시아의 공동개발이 잘 마무리돼야지 KF-21을 그 아랍에미레이트 수출도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게 현실입니다. 필리핀의 KF-21 10조 규모의 수출설과 MRO 시설 설립 검토 중이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리핀은 사실 국방비를 많이 투자할 수 있는 나라는 아니지만 중국과 붙어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지금 국방비를 좀 늘리려고 하고 있고 이것을 필리핀 군 현대화 계획 리호라이즌 3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KF-21 같은 경우에는 원래 MRF라고 하는 필리핀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진출했는데 실현 가능성이 낮았어요. MRF 사업의 경쟁자는 스웨덴의 그리펜 전투기, 미국의 F-16 전투기, 그리고 우리의 KF-22 전투기 이렇게 세 종류가 있었거든요. 이 중에서 그리펜 전투기는 바로 공급이 가능하지만 가격이 좀 가성비가 안 맞습니다. F-16은 가성비가 너무 좋은데 배달 속도가 느린 거예요. 이게 어디서 알려졌냐면 F-16, 그 다음에 스텔스 전투기 F-35는 똑같은 로키드 마틴이라는 회사에서 생산되고 포터스라는 공장, 그 미국 공장에서 생산되는데 로키드 마틴은 비싼 F-35를 팔기 위해서 F-16 라인을 축소하고 거기에 F-35 라인을 깔았어요. 그래서 F-35는 빨리 배달이 되는데 F-16은 지금 배달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대만도 이 F-16B형, 개량형을 주문했는데 기존 인도 일정보다 지금 3년이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필리핀이 F-16을 사고 싶어도 지금 살 수 없는 5년 이상 기다려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서 KF-21을 선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 자체는 이 한 대당 1,000억 원으로 F-16보단 비싸지만 그리펜과 비슷하고 그리펜보다 작전 능력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필리핀이 F-16을 포기한다면 사실상 유일한 대안은 KF-21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MRO 시설 설립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필리핀의 크라크 공군기지, 바사 공군기지 요것들의 특징은 옛날에 미군 기지가 있었던 곳입니다. 여기다가 MRO 시설 설립해가지고 동남아 지역의 한국 방위사업 정리 지역 거점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 중이에요. 여기서 MRO를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메인터넌스, 리페어, 오버홀인데 사실 비행기에서는 생소하고 조선주 보시는 분들은 MRO 사업이 뜬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비행기나 배는 도입 비용의 2배에서 3배 되는 것을 20-30년 동안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라 해가지고 정비비로 씁니다. 이렇기 때문에 MRO가 주목받고 있는데 MRO는 로봇이 거의 대신하기 어려워요. 그 배마다 디자인이 다 다르고 설비가 다 다른 걸 적응을 하는 게 아직 로봇 기술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력 집약적인 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인력 집약적인 사업에서 필리핀이 아주 좋은 이제 공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단 필리핀에 우리가 KF-21 수출할 때 수출 승인, 미국제 무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승인은 이게 받을 수 있을지 만약에 이제 로키드 마틴이 자기가 욕심이 있어가지고 미국 정부한테 KF-21의 수출 승인을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또 함정이 있죠. KF-21의 아버지는 카이고 어머니는 로키드 마틴입니다. 로키드 마틴과 공동 설계를 하고 마케팅을 공동으로 하진 않은데 설계라든가 이런 것 중에 이제 같이 하면서 있기 때문에 로키드 마틴이 F-35나 F-16 때문에 KF-21 수출을 막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6년 국방 예산안에 포함된 스텔스 브릿지 기술 개발에 636억 원을 투입하겠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텔스 브릿지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은 사실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국방과학연구소도 그때 당시 깜짝 놀랐다 해요. 자기들이 요구하지 않은 게 들어갔다 했는데 실제로 요구하지 않은 게 아니라 사실 이게 안 들어갈 줄 알았다가 636억 원의 상당히 큰 예산이 반영돼가지고 급하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스텔스 브릿지 기술입니다. 스텔스 브릿지는 스텔스기로 가기 위한 다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개발하면 우리나라가 스텔스 전투기를 본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이고, 요게 스텔스 기술이라는 게 결국 레이더에 안 잡히는 비행기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너무 단편적인 거고, 레이더, 열, 그 다음에 소리, 종합적으로 모든 신호를 다 줄여야 됩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기술을 일부 보유하고 있지만 제한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서 우리 KF-21은 스텔스기가 아니라 세미 스텔스기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레이더에 잡히는 크기 기준으로 하면 F-35의 경우에는 뭐 야구공 정도, 그다음 우리 KF-21의 경우에는 이제 의자, 탁상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KF-21이 스텔스 성능을 더 높일 것인가 혹은 아예 새로운 스텔스기를 만들 것인가를 연구하기 위한 게 이 스텔스 브릿지 기술인데, 어떻게 연구를 하느냐, 내년부터 국방과학기술연구소가 이 스텔스 테스트기 테스트베드 제작을 계획합니다. 이 테스트베드는 모형인데 실물 크기 모형이고 안에 나무라든가 솜 같은 플라스틱으로 채워진 게 아니라 진짜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 소재, 그 다음에 진짜 레이더가 들어가요. 그래서 실물에 가까운 레이더 그 스텔스 기체를 만든 다음에 요 개발한 과정에서 기술을 얻는데, 내부 무장창 기술, 그 다음에 스텔스 소재 기술, 유무인 복합 체계, 그 다음에 첨단 레이더 기술들이 들어갑니다. 이것들은 이제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KF-21 블록 3라고 할 수 있는 KF-21 개량형에 들어갈 기술로 개발될 수도 있고, 아예 새롭게 완전 가오리처럼 생긴 비행기, 6세 전투기 만드는 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둘 중에 어느 쪽에 들어갈지는 이제 만들어보고 이 가성비를 따져본 다음에 KF-21에는 요거까지 기술을 적용하는 게 맞겠구나 이게 결정이 될 것이고, 2027년부터 시작해서 2030년까지 이 실무 크게 만들어지면 우리나라는 6세 전투기라든가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에 대한 방향성이 정해질 것입니다. 이 스텔스 브릿지 기술 외에도 이제 국산 엔진 같은 KF-21 국산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도 취재를 많이 해서 이게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앞으로 대한민국 공군의 미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독자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K방사는 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나요? 제가 K방사에 투자라는 책을 썼긴데, 책을 쓴 당시에는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사이클상 2025년 대한민국 방위사업은 성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방산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기를 개발하는데 10년, 그 다음에 무기를 운영하는데 20년, 뭐 그래서 하필 30년에서 50년 정도의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KF-21 방송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KF-21 기사 쓴 거는 무려 2008년부터 월간지에 기사를 썼습니다. 지금 15년, 거의 조금만 있으면 20년 채우는데, 근데 아직 개발 완성이 안 됐잖아요. 이렇게 무기 개발인데 그 리드 타임이 길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방산 수출은 몇 년 전에 수출 실적 레코드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기준으로 봤을 때 내년은 사실은 5대5예요. 잘 될 확률 절반, 잘 안 될 확률 절반. 그래서 위기점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우리 그 폴란드 그 잠수함 수출이 이제 스웨덴한테 지고, 이제 좀 있으면 캐나다 잠수함 같은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대형 무기 도입 사업 중에서 몇 개는 거의 우리가 확실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유럽 선진국들과 치열하게 경쟁해야 되는 대형 사업들은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우리나라 방위 사업이 성장했고 이게 지금 3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그동안의 유럽 방위 사업체, 원래는 우리나라 압도했던 그 유럽의 방위 사업체들이 이제 슬슬 깨어나서 생산력을 좀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들의 생산력이 늘어나면 사실 우리나라 K방산한테는 경쟁자의 능력이 세진 겁니다. 납기도 빨라지고 가격도 다운될 수 있으니까. 요것을 우리가 내년에 어떻게 극복하는가, 대형 무기 도입 사업이나 수출 사업이 얼마나 성공하는지에 따라서 2026년부터 30년까지 방위사업 매출 성장세가 결정될 것이고, 다만 저는 전체적으로는 이제 5대5라고 했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는 게 있어요. 과거의 방위사업과 지금 우리나라 방위사업은 다릅니다.
최근 몇 년간 이제 우리나라 방위 사업들의 그 이익률, 영업이익률이 거의 20-30% 정도 상회하고 엄청나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 남는 이익률이나 배당금을 사용해서 우리나라는 예전에 없던 새로운 문화가 생겼습니다. 자체 개발 문화인데 호주에 수출된 AS-21 레드백 장갑차가 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설계된 수출 전용 장갑차예요. 원래는 우리나라의 모든 무기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연구를 하면 하나라든가 카이, LIG는 생산만 하는 업체였다가 수리온 헬리콥터랑 T-50, 그 다음 KF-22 전투기부터 업체가 책임을 지고 개발하고 생산하게 되고 지금도 이제 몇 개는 K2 전차라든가 K9 자주포 같이 ADD가 지적재산권을 가진 무기들이 있지만 이제 업체들이 돈이 많아지고 여유가 생기니까 R&D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이 R&D 투자로 생긴 수출용 자주포, 수출용 장갑차들이 내년에 어떤 성과를 보일지 요게 지금의 성공적인 K 방산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해서 뭐 200억, 3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인가 아니면 다시 과거 10년 전으로 돌아갈 것인가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리스크가 있긴 있대 대한민국 K 방산에 대해서 새로운 소식, 특히 기술 자립과 독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볼 때마다 보고 이제 투자 판단을 각 개별 종목으로 하시는 거는 되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한민국 방위산업 내년에도 아마 성장이 가능할 거지만 자기 지금 기로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 해서 우리나라 방위사업이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과 일본, 중국과 대만의 갈등 요것들이 당장 없어질 것도 아닙니다. 전 세계는 이미 화약고가 된 지 오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쉽게 끝나기도 어렵지만 만약에 끝난다고 해도 러시아의 재침공을 유럽 국가들이 걱정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중동도 정세가 안 좋긴 마찬가지도. 그래서 국제정세가 불안하기 때문에 방위사업 자체는 아직도 성장의 여력이 있으나 우리 경쟁자들을 이기기 위한 우리의 전략, 그다음 우리의 노력이 작년, 재작년보다는 훨씬 더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단순히 이제 투자 목적이라든가 재미로 보는 것을 좀 넘어서서 우리나라 방위사업에 대해서 감시할 건 감시하고 칭찬할 건 칭찬하면서 이렇게 지원을 해야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방위사업이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방산 4대 강국에 들어갈지에 대해서 좀 결정하게 되는 큰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